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화이트보드 보이시죠? 네, 화이트보드. 네, 보이시네요.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상학이라는 틀 안에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책도 데리다를 현상학자에 이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늘 시작하기 전에 후설의 현상학의 틀을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틀에 맞추어서 데리다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현상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어떤 배후의 일자가 어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이제 배제하는 거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전체 안에서 그리고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생을 생재게 하는 배후를 찾는 거죠. 근데 생을 다 쪼개고 뭐 이성 쪼개고 뭐 육체로 쪼개고 쪼개는 게 아니라 생. 여기서 생은 이제 인간, 자연, 존재, 신을 다 포함한 전체의 생입니다. 생을 전체로 있는 그대로 보자. 이게 이제 현상학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을 이제 후설이 제시를 했는데, 자, 후설은 사실은 그냥 현상학적인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에요. 이론만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데거부터 오늘 데리다까지는 그것을 이제 다른 조금 심화시키고 확장시켜서 적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을 있는 거를 보려면 첫 번째는 그 생을 있는 그대로 기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다 기술적 현상학이죠. 기술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환원을 하죠. 형상적 환원, 에포케 치는 거죠. 그래서 에포케를 쳤더니 순수 의식이 나왔습니다. 자, 다 기억하시죠? 자, 이 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틀에 맞춰서 제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순수 의식을 한 번 더 초월론적 환원이라고 했는데요. 한 번 더 에포케를 쳤더니 이 순수 의식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향성이 있더라. 근데 그 지향성은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인간이고요. 자연, 그 다음에 존재. 하이데거 표현이긴 하지만 신 그러면 기독교 하나님으로 유럽에서는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이 대상을 향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향성의 구조를 보았더니 형성작용, 사유의 부분이죠. 노에시스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형성작용을 통해서 이제 개념이 생기고 의미가 생기고 지식이 되고 인식을 하는 것 형성체를 노에마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향성은 형성작용과 형성체를 이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 형성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조금 더 심화시켜서 보면 직관. 대상이 직관에 와서 부딪힙니다. 그 다음에 자유변환이죠. 그 대상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과거, 현재, 심지어 미래까지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뭐 경험 이런 걸 다 총동원해서 찾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거구나 하고 개념화하고 언어화합니다. 자, 이 과정을 거쳐서 개념화, 언어화 된 게 바로 형성체이죠. 자, 여기까지 이틀 이제 다 기억을 하시죠. 자, 그러고 나서 지난 시간에 리퀘르가 몸은 누구죠? 메를로 퐁티가 신체, 이제 퐁티부터 간단하게 조금씩 할게요. 퐁티는 의식만 사실은 지금까지 강조했는데 신체를 포함해서 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쭉 이제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리페르는 이 몸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꽉 차 있습니다. 무엇으로 꽉 차 있을까요? 텍스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 유전적, 그다음에 문화적, 사회적, 뭐 하여튼 그 사람이 태어난 모든 것들을 이미 태어날 때부터 텍스트로 꽉 차 있는 상태로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석을 해나간다고 저희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해석을 했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오늘 데리다입니다. 이 데리다는 자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이 텍스트를 해석할 때 무엇으로 해석할까요? 언어로 해석을 하죠. 언어. 그 언어가 이제 표상화된, 그러니까 이제 드러난 거죠. 표상화, 실제로 드러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데리다는 언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말로 표현하는 언어, 글로 표현하는 언어 다 포함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후설의 그 기술적 현상학 있는 그대로 기술을 하면 결국은 이 텍스트를 해석하는 거는 뭐냐면은 언어예요. 그래서 언어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언어를 에포케를 쳤더니 무엇이 되느냐면 표현, 순수의식에 해당되는 거죠. 표현과 표지가 남더라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은요, 말로 하는 언어를 표현이라고 하고요. 글로 언어가 드러나는 것을 표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표현과 표지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지향성이 있죠. 그래서 그 지향성의 대상은 똑같습니다. 인간과 자연과 존재 또는 신이라고도 합니다. 이 대상을 향해서 이제 언어가 표상화된 언어가 이제 표현하고 표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언어로 표현하고 표지될 때 우리가 이제 언어라는 걸 보면 그 단어, 개념을 보면요. 그 기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로 딱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동물이 있습니다. 자, 요런 동물이 있어요. 생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처음에 이제 궁금한 거예요. 직관에 와서. 그래서 막 하는데 이렇게 생긴 생물도 있고 이렇게 생긴 생물도 있고 이렇게 생긴 물에 사는 바다에 사는 생물이 있는데 다른 것들하고 뭔가 얘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딱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 하다가 그래서 요거를 이 책에는 능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징어라고 하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로 또는 글로. 이거를 낙지라고 할 수도 있고 문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건 오징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오징어라고 그 기표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들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걸 구별하지 않으면 얘가 오징어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언어로 표현되면 이렇게 오징어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기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용어를 딱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단어가 기표고요. 그 다음에 그 설명된 게 기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것을 이 책에는 소기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기표 기의를 능기 소기로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을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전적 의미.
자, 의미는 그 오징어의 의미는 뭘까요? 머리가 삼각형이고 몸통이 네모난 몸통이 있고 발이 10개가 달린 바다에 사는 동물, 생물이다 라고 이제 사전에서는 그렇게 나오겠죠. 그게 오징어에 대한 기의입니다. 자, 인간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이제 내가 김지숙인데 원래 태어날 때는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제 김씨 집안의 이제 첫째 딸로 태어났는데 그냥 있으면 얘를 이제 다른 사람하고 뭔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저에게 부모님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지숙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지숙이라는 이제 성이 김씨니까 김지숙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집안에 저랑 같은 해에 태어난 또 저희 친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척들하고 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김지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지숙에 대한 의미가 뭐 있겠죠. 아버지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태어난 몇째 딸이고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표 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이제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런데 이 예를 들면 이 오징어라는 이제 자연을 먼저 가겠습니다. 이 오징어라고 우리가 기표를 했고 뜻은 오징어 하면 우리가 딱 어떤 의미가 딱 떠오르잖아요. 머리 삼각형, 그 이렇게 몸통, 그다음에 다리가 10개, 발이 10개다라는 의의가 있는데 데리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고정돼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오징어 하면은 우리가 삼각형 머리에 몸통에 발 10개를 오징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오징어라고 하지만 이게 절대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이 아니라 기표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에서는 얘를 오징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 가면 얘를 낙지라고 한대요. 똑같은 얘인데. 자, 기표도 고정된 게 아니에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의도 지금은 이렇게 생긴 모양을 오징어라고 하는데 지금은 요거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대가 지나서 이 오징어에 대한 의미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 당근이 있습니다. 당근이라는 기표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당근은 무엇일까요? 채소죠. 채소고 무처럼 생겼는데 네, 어쨌든 주황색이고 녹황색 채소고요. 주황색이고 약간 단맛이 나고 단단한 그런 채소가 이제 기의가 하나 있습니다. 자, 당근이라고 기표를 한 이유는 다른 채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당근이라고 했어요. 자, 그것까지는 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의, 사전적인 의미의 기의는 채소의 한 종류입니다. 녹황색 채소, 눈에 좋고 이제 그런. 자, 그런데 데리다가 얘기를 해요. 지금은 당근이라고 불리지만 이 당근이 고정된 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 다른 시대 가면 이 당근이 다른 표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의, 의미도 지금은 채소로 알고 있지만 이게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채소의 뜻 말고 1990년대를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지나셨으니까 한때 당근송 유행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당근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쓰니까 90년대는 그 당근송 나오면서부터 당연하다란 말을 그때 당근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의가 달라졌습니다.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당근이지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지금 애들한테는 당근이지 그럼 그 무슨 소리야 그러지만 당근이 당연하다는 뜻으로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이 당근은 또 의미가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중고 거래 사이트를 뭐라 그럴까요? 당근 마켓이라고 합니다. 당근의 의미가 또 달라집니다. 고정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근의 의미가 어떤 임산부는요, 자기 아이의 태명을 당근이라고 지었대요.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엄마 마음이죠. 부모님 마음이죠. 그래서 아이의 그 뱃속에 있을 때의 태명을 당근이라고 지었답니다. 우리가 당근 그러면 채소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고정불변이 아니네. 이런 뜻으로도 쓰였고 지금은 당근 마켓으로 그러니까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의 당근 마켓. 그래서 요즘 애들은 사실 당근 그러면 채소보다는 이걸 더 잘할지도 몰라요. 당근 마켓. 그 다음에 아이의 태명이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뭔가 고정불변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이제 데리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절대 변하지 않는 걸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자연을 예를 들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자, 이게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했는데 의자예요. 사실 의자를 그린 거예요. 의자. 이게 더 나을라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더 낫겠네요. 자, 의자입니다. 다른 것 어떤 뭐 책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선풍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것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의자라고 기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의자라고 기표를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시대가 지나서. 그런데 이 의자에 대한 의미도 보통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앉는 용도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는 이게 사람이 앉는 의자가 아닌 거예요. 앉는 용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게 그냥 화분 받침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꽃을 심어놓은 받침대가 없네? 이 의자를 화분 받침대로 써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화분 받침대로 기의가 바뀌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이 들어왔어요. 강도가 칼 들고 들어왔네. 딱 보니까 무기가 없는데 옆에 의자가 있네. 그래서 의자를 들어서 그 사람 꽉 때리면 이 의자의 기의는 뭐가 될까요?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그래서 데리다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표 기의를 하나의 고정된 것으로만 보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단어를 얘기할 때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표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차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 의미가 기표도 그렇고 기의도 그렇고 이게 고정이 아니라 계속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정불변이고 뭐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정해질 때까지 이 기표와 기의는 계속 변하고 있다는,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게 그러니까 딜레이 된다는 거죠. 연기된다는 의미에서 연기예요. 그래서 데리다가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차이와 연기를 합쳐서 데리다가 만들어낸 용어가 차연이에요. 차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와 연기를 합친 건데요. 이건 뭐냐면 어떤 언어로 표현된, 표지된 개념이 있는데, 의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고정불변이 아니라 기표도 마찬가지고 기의도 마찬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구별을 위해서 기표했지만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하면서 그 의미가 고정된 의미가 연기된다는 의미에서 차연입니다.
자연의 모든 것들도 언어로 표현된 것들이 다 차연이에요. 그러면 자연만 그럴까요? 사람도 차연입니다. 제가 이제 김지숙이라는 얘기를 뭐 다른 분 예를 드는 것보다 제 자신을 예를 들면 자 사람도 마찬가지 차연이에요. 자 김지숙 자 저희 부모님이 다른 아이들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김지숙이라는 기표를 했습니다. 자 김지숙이라고 기표를 했는데 자 이게 불변이 아니더라고요. 김지숙이라는 사람 있지만 학교 다닐 때는 바뀌어요. 학생. 지숙 학생이에요. 지숙이라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더니 엄마가 돼 있어요. 기표가 바뀝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사모라고 불리죠. 목사의 아내니까. 그러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는 이제 목사라고 불리는데 그 교회에서는 여전히 이게 더 커요. 이게 더 크죠. 그래서 여기 왔더니 이제 그 이력서에 목사님, 사모님도 목사라더라.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헷갈려하세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목사라고 불러요? 사모라고 불러요? 근데 이러면서 그 다음에 점점점 저희는 사모님이라 부르기 더 편한데 그래서 사모님이라 부르시라고 사모라고 부르시라고 제가 여기 사모로 왔지 목사로 온 건 아닌데 단 오자마자 제가 여기 학생부에 사역자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학생부가 중고등부를 맡게 됐어요. 단 설교할 때는 목사로 불러달라. 근데 사모님이 축덕했으면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때는 목사고 그냥 그 이외의 자리에서는 내가 사모다. 그러니까 기표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기의도 달라집니다. 어릴 때는 그냥 저희 부모님의 딸이었어요. 말 잘 듣는 착한 딸. 그러다 학교 다닐 때는 뭐 눈에 띄지 않는 그냥 학교 열심히 다니는 그냥 모범생. 기의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사모로 또 기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지숙이라는 사람은 그냥 있는데 계속 고정이 아니라 이 계속 기의도 그렇고 기표도 그렇고 어떻게 될까요? 차연입니다. 정해진 게 없는 거죠. 자, 더 중요한 건 존재 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야 기독교에서야 하나님이 고정되어 있죠. 하지만 세상에서는 왜 하나님만 신이라 그래? 다른 것도 신이라고 부를 수 있지. 고정이 아닙니다. 하나의 그 신적인 것도 하나의 기표로 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이 부분을 다양하게 얘기했죠. 형이상학, 또 물 자체, 절대자아, 기대아, 절대정신, 존재 등등등등 기표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기의도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미도 많이 달라지죠. 창조주라고도 하기도 하고 심판자, 또 구원자, 또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하나로 담기에 어렵습니다. 차연이 존재도 차연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요. 그 신을 존재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존재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었대요. X. 왜냐하면 내가 존재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존재, 신적인 것을 표현한 하나의 그 표현에 차연에 불과한 거지. 또 앞으로 다른 표현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의미로 이것도 고정불변이 아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하이데거 자신도 존재라는 글을 할 때 옆에다가 이렇게 X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이 책에 보면 그래서 이제 차연인데 이 책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산종. 읽으셨죠? 산종이라고 몇 페이지에 나오면요. 157쪽에 나옵니다.
197쪽에 상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사연하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표현인데, 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배경에서 만들어진 이 표현이나 표지, 말이 기표 기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차연이 된다. 그러니까 계속 변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푸르러진다. 원래 이렇게 씨를 이렇게 팍 뿌리다는 의미래요. 그런데 그렇게 씨앗을 팍 뿌리듯이 의미가 다양하게 뿌려진다라는 의미로 상종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차연이랑 같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 이제 로고스라고 나오죠. 로고스 주의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그 고정, 불변, 아니면 어떤 진리, 보편, 시대를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로고스주의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고정된 한 가지 기표 기의만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개념이 있으면 이거는 고정불변이에요. 의자다. 그럼 의자는 의자라는 기표와 기의만 정답인 거예요. 그게 있다고 봤고 또 그게 정답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데리다는 과연? No. Never. 모든 것은 차연에 불과한 거예요. 단지 구별을 위해서 기표를 했을 뿐이고 그 다음에 그 의미도 지금 우리가 이런 의미로 쓰지만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의미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표와 기의는 변합니다. 차연만 있을 뿐이에요.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연 때문에 이 로고스주의라고 했던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이런 거 없는 거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절대 진리, 고정 불변, 보편적 진리, 이제 이런 것이 차연만 있다고 한다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도 사실은 앞으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일시적인 차연에 불과합니다. 차연으로서의 언어 표상이에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고정, no, 불변 없어요. 그래서 이 데리다가 이 차연을 얘기하는 것 때문에 뭐가 깨졌냐면은 절대적인 거, 중심적인 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데리다가 의도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래서 해체가 된 겁니다. 모든 게 다 해체가 됐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데리다 이전까지 이제 이미 여기 니케르부터 조금씩 이어져 왔는데 이제 데리다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사실은 이 현상학 이전까지의 서양 철학, 그러니까 근대까지죠. 고대에서부터 근대까지는요. 거의 플라톤 철학이 중심이었습니다. 자, 플라톤이 철학이 무엇입니까? 배후의 어떤 절대적인 이데어와 같은 고정된 진리, 어떤 불변의 진리. 우리로 치면 천국 그런 세계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 세계가 나왔다. 그래서 이것은 고정불변의 어떤 절대적인 것이 진리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원론. 그리고 지금까지 근대 시대까지도 이 플라톤 철학의 틀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가 자체가 이 고정된 진리를 강조한 거죠. 이데아 고정된 진리입니다. 이게 근대까지도 쭉 이어진 거예요. 그 왜 우리가 수능, 그 다음에 학력고사 이걸 왜 비판합니까? 정답이 있잖아요. 특히 객관식은. 정답을 무조건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안 쓰면 정답에서 틀리고 공부를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받는 학교 교육이 근대식 교육이잖아요. 고정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을 주입식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대는 해체 시대인데 배우는 건 여전히 근대식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모든 게 차연이래요. 고정된 거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해체가 돼버렸고, 그래서 플라톤 철학이 무너지면서 서양 철학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 된 거예요. 자, 모던이라는 게, 모던이 근대를 가리키잖아요. 해체가 되면서 근대를 벗어나 버린 거죠. 탈근대죠. 고정된 게 없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고정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고정된 게 없는데?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고 고정불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대는 지금 이런 시대인데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잘 안 믿으려고 하고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이 다 해체돼 버린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데리다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 결과 이런 시대가 지금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은 고정된 게 없고 절대적인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만 남았느냐? 담론, 진리가 아니라 어떤 이제 큰 그 대화의 주제만 남은 거죠. 토론의 주제만. 이게 이제 커지면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년째 가장 큰 거대 담론이 뭘까요? 코로나입니다. 근데 내년 2022년 한국은 코로나보다는 뭐가 더 거대 담론이 될까요? 대선이 되겠죠.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고정불변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체되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없느냐? 그럼 우리 뭐 믿고 살아야 되지? 그냥 막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 돼? 혼란이 왔죠. 그런데 그 해체된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진짜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그 속에도 무언가 아주 고정된 거는 아닌데 끊임없이 변하기는 한데 무언가가 있다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음 주부터 하게 될 구조주의입니다. 그래서 구조주의, 그 현대 철학은요, 구조주의가 대세입니다. 구조주의 철학. 그래서 이 구조라고 하면 우리가 스트럭처거든요, 영어로. 그러면 마치 그 건물의 구조 뭐 이렇게 틀을 생각하는 뼈대를 생각하는데 뭐 비슷하긴 한데 어떤 고정불변은 아닌데 뭔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따르는 어떤 고정된 어떤 게 틀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차연에 불과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변화하는 어떤 틀이 있기는 해요. 그거를 구조라고 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구조주의 철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소시르로 시작하는 구조주의 철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전 목사님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교재 159쪽에 보면 네. 플라톤의
플라톤이 글을 파르마콘이라고 네네. 얘기하면서 예. 글이 갖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를 두 개 네. 다 잘 표현된 말로 파르마콘이라고 한 것 네. 같아요. 네네네. 이거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데리다가 그 로고스주의 그 네. 플라톤 철학을 해서 완전히 그 반대하고 나선 주장을 한 거였지만 이 네. 플라톤의 파르마콘이라는 이 용어의 의미는 정확하게 수용을 해서 그걸 음. 확장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글이 이 문자라는 게 언어라는 게 이렇게 그 치료제 역할도 하면서 그 평균 부정적인 그 저자의 의도를 훼손한 부모 살해자와 같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글로 썼기 때문에 언어를 회상할 수 있고 그것이 계속 보존될 수 있는 어떤 또 그게 또 다양한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돼서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이 파르마콘이라는 그 이 용어를 데리다가 가장 잘 흡수해서 자신의 음. 사상을 펼쳐나간 것 같아서 음. 플라톤을 완전히 플라톤의 로고스주의나 플라톤의 이데아, 이원론적인 걸 다 배제한 게 아니라 그것을 잘 또 수용한 면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해요. 그거는요, 플라톤의 이원론주의는 사실은 이제 파괴시킨 거 맞고요. 배제한 거 맞는데, 그 파르마콘 네네, 말씀 잘 문자에 해주셨어요. 예. 그거는 그 말하고, 그러니까 그 음성과 글의 관계, 그러니까 그 글하고 문자죠. 문자의 관계를 그 플라톤은 조금 다르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면 플라톤은 음성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책 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음성이 이데아적이고 글은 현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말이 더 중요하다라고 플라톤은 보았던 거 아니면 데리다는 이 둘 다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말도 중요하고 그래서 표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둘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말도 중요하고 글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말은 그 당시에는 이게 살아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도 죽으면 그 말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이 말을 어떻게 해줄까요? 그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기록을 함으로써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치료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그런데 또 이 글이 동시에 병균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그 구약 성경의 원어로 쓰여진 그 히브리어가 대표적인데 그 히브리어가 그, 그, 그 어떤 모음을 어디에 위치에 찍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죠. 근데 구약 성경 원래 히브리어 원전은 그 모음이 하나도 안 찍혀 있다면서요. 저는 구약을 전공 안 해서 모르겠어요. 자음만 적혀 있대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글로 남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까진 좋았는데 그게 이제 후대에 그 한 단어가 49개 의미가 있다네요. 그러니 어떤 모음을 찍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원래 말이 전하고자 했던 그 의미를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그 의미가 다른 잘못 찍으면 전혀 다른 의미로 왜곡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르바콘 그 플라톤이 사실은 글을 비하하는 의미에서 파르마콘이라는 의미를 쓴 건데요. 데리다는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와서 글이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다. 그래서 플라톤은 글을 무시했지만 글 역시 중요하다. 그래서 치료제 역할도 하고 병균 역할도 하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약국이 이 파르마콘에서 따와서 파르마시라고 하는 거죠. 약국을 영어로 파르마시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 파르마콘에서 나온 어원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과 글의 관계를 데리다가 이제 어떤 보충으로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플라톤의 이데아, 로고스 중심주의는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사실은 데리다는 완전 반대했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시대를 지금 이미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아이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런 사고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맨날 청교도 얘기하고 옛날 얘기하면 이게 시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 절대적인 게 다 무너진, 보편적인 게 다 무너진, 이데아가 무너진 그런 시대, 근대 어떤 교육도 무너진. 근데 여전히 학교 교육은 근대식 교육이에요. 그게 좀 안타까울 뿐이에요. 여전히 영어 문법을 배우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거 다 소용없는데 사실은. 근데 아이들은 시대는 이미 사고방식은 교육은 근대 교육이지만 시대는 이런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설교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니까, 이건 진리라고 믿고 있고 그 진리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잘 요리를 해서 잘 그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을까? 시대를 이해를 해야 설교 말씀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또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공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